지난번 내 몸 혁명에서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이 잘못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초가공식품에 둘러싸여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죠.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 과잉 섭취가 되는 거예요. 초가공식품으로 여러분들 몸을 만들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CBS 경제연구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라는 제가 이전 저서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늘 의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더 발전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알게 되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460여 년 전에도 누구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꿨더니 천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다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책에 썼죠.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현재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살을 빼겠다고 마음 먹고 왜 살이 쪘을까에 대한 원인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안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을 옆에서 관찰해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먹는 것 같고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런 결과로 살이 찐 게 아닐까? 이거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원인으로 인지하면 치료는 그러면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게 하고 운동을 더 시키면 에너지의 밸런스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체중을 줄이고 다시 예전의 몸으로 갈 수 있겠네? 근데 그렇게 되나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의지 탓으로 몰아요. 게으르고 식탐이 많아서 못하는 거다. 하면 된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접근 방법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는다면, 그래서 저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꿨듯이 우리가 원인으로 알았던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것을 결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건 원인이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진 게 선행돼서 나온 증상이고 결과물이라면, 그러면 치료는 적게 먹고 운동해라가 아니라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라가 되겠죠. 제가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것을 결과고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몸이 망가지게 되면 내 몸이 평소보다 더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껴요. 저는 이거를 마치 연비 떨어진 자동차에 비유를 하거든요. 처음에 신차가 나올 때는 연비가 높지만 차를 험하게 몰다 보면 차의 연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을 더 먹겠죠. 그래서 연비 떨어진 차와 연비가 높은 차를 똑같은 가솔린을 넣고 같은 거리를 달리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는 거를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또 몸이 망가지게 되면 잘 붓고, 왜냐하면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쉽게 붓거든요. 부으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또 몸이 무겁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선뜻 의자에서 일어나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큰맘 먹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했지만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역치도 낮기 때문에 남들보다 근육통이 더 잘 옵니다. 운동하고 나서 훨씬 그 통증, 몸살,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는 운동이 내 체질에 안 맞나 봐 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 망가진 몸이라는 것이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둔감해져 있고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원래 건강했던 몸으로 돌려놓는 게 치료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많이 먹는 증상, 안 움직이는 증상이 개선되면서 체중이 줄겠죠. 제가 이 책에 가장 처음에 썼던 내용이 씨앗이냐 토양이냐 였거든요. 지금도 과일이 건강식이냐 아니면 혈당을 조절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 좋은 음식이냐, 또는 카니보어나 저탄고지하는 사람들이 육류 섭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포화지방 많이 먹어도 되냐, 또 한편으로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서 단백질이 필요한 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또는 콩이나 이런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항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건강에 무리는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씨앗이거든요. 코로나19라는 씨앗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결과는 다양하게 나왔어요.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끝낸 사람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사망했던 분들까지. 그러면 씨앗은 같은데 왜 결과는 다르죠?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발달해 오는 데에는 그 씨앗을 없애려는 노력이 컸어요. 특히 감염성 질환이 청발하던 시대에는 감염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항생제로 죽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결핵 환자들에게, 이 결핵 환자가 영양결핍 때문인지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이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토양은 고려하지 않고 결핵에 걸렸으면 결핵약으로 결핵균을 없애는 거에만 치중했죠. 그러니까 씨앗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토양에 대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감염성 질환은 줄어든 반면에 만성 퇴행성 질환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지방간, 심장병, 이런 병들의 특징은 토양의 문제거든요. 자, 지금 내가 열거한 이런 질병의 원인이 뭐죠? 씨앗을 뭐라고 하나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토양이 망가진 건데, 그 무너진 토양, 망가진 토양을 다시 원래 건강했던 토양으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토양이 각자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하고 육식이냐 채식이냐, 뭐 어떤 방법, 저탄고지가 옳으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정작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어떤 그 곁다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토양을 생각할 때가 왔다. 그래서 과일이 건강식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는 내 토양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내가 건강한 몸이면 과일은 당연히 건강식이죠.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렇지만 내가 복부 내장 지방이 있고 지방간이 심하고 전당뇨라면 과일도 주의해야 되는 식품이겠죠. 그래서 씨앗보다는 토양을 먼저 생각해라 하는 게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는 대사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슐린 저항성 또는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정작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주관적인 증상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대사 이상이 있게 되면 체중이 늘겠죠. 그리고 배가 나오겠죠. 그리고 혈액 검사 또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수치, 요산 수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소견인 거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앞서 제가 잘 붓는다고 표현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먹쥐기 힘들고 눈주위가 푸석푸석하게 부어있고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가 오고 화장실 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좀 싫어지고, 이런 모든 이런 증상들이 다 대사 이상과 관련된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이 비특이적이란 말이에요. 막연한 증상이면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이지 하고 연결짓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이 대사 이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내가 좀 피로해서 그런가? 내가 요즘 좀 무리해서 그런가? 하고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느끼지 않았던 피로감, 그 다음에 그전보다 잘 붓는 느낌, 화장실 가기 힘들어지는 거, 이런 증상들도 내가 좀 잘 인지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소견이죠. 요즘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다가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해주니까 건강검진 결과에 이런 대사 이상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참고치를 벗어났으면 내 몸이 대사 이상에 왔다라는 것을 조기에 받아들여서 빨리 치료 모드로 들어가서 그런 수치들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 이게 치료죠. 그래서 대사 이상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나는 치료 모드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평생 건강을 잘 챙기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사과 상자로 생각하는 거죠. 사과 상자에 사과를 10개 집어넣었다가 9개를 빼면 1개 남는다. 우리 몸이 사과 상자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자, 평소에 2000칼로리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1500칼로리만큼만 식사를 주면 그 500칼로리만큼 체중 감소가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소비 에너지를 아껴요. 이거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평소에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아끼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을 통해서 250칼로리만큼 더 소모하면 그만큼 지방이 빠질 거야. 내가 운동으로 250칼로리만큼의 에너지 소모를 더 하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현재 상태를 고수하기 위해서 나머지 에너지 소비를 아껴요. 그래서 운동을 좀 격하게 하면 더 퍼져 있게 되고 더 앉아 있게 되고, 아야 나 운동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나 운동했으니까 좀 더 먹어도 돼.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겠다는 욕심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제로 같은 식욕을 확 줄여주는 주사를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얻어야 내가 건강하게 살을 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주사를 맞았더니 입맛이 뚝 떨어져서 못 먹겠어. 특히 단백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득함이 있고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 주사의 특징이 위장관 운동을 저하시키거든요. 못 먹어요. 그냥 소화 잘 되고 빨리 내려가는 단순당 위주의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건강해질까요? 적게 먹어서 빨리 체중계 눈금을 줄이겠다? 이거는 숫자에 집착한 거지 정작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겠다라는 본질에 다가서는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이번 책에서는 영양학을 좀 비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내 몸 혁명에서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이 잘못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번 책에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넓고 고루한 영양학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에는 지식이 너무 올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구분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 단백질은 몇 퍼센트, 지방은 몇 퍼센트, 이러한 좀 탁상공론적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초가공식품에 둘러싸여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는 거죠. 저는 탄단지 구분이 아니라 탄수화물도 일단 몸에 좋은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제외한 거를 제가 당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질도 복합당질이 있고 단순당이 있단 말이에요. 설탕 같은 단순당은 최대한 피해야죠. 그러면 탄수화물은 복합당질 위주로, 밥이라든지 곡류라든지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복합당질에 속하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영양소의 분류는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원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필수 영양소는 우리가 음식으로 얻어야 되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걸 필수 영양소로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으로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이 미량 영양소예요.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량 영양소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찾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갖춘 식이섬유를 필수 영양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필수 영양소에 넣고 이 필수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 식사 패턴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에너지원인 당질과 지방이거든요. 에너지원은 말 그대로 에너지만 내는 영양소인데, 우리가 24시간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과거 원시 인류 때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필수 영양소라는 게 도처에 널려 있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통곡물이나 견과류 또는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걷거나 뛰어다니면서 채집을 했어야 됐고, 양질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로 동물과 죽기 살기를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인데 에너지원조차 충분치가 않으니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원은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은 저장 창고가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비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 쓰는 그러한 기능으로 만들었고, 다만 필수 영양소의 경우에는 비축 창고가 없는 만큼 어떻게든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에너지원은 넘쳐나고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에너지원을 조금 더 채웠다가 부족할 때에 대비해서 채워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없이 계속 채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라는 것이 비워줘야 또 채우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식사 패턴은 비움 없이 계속 채우기만 하거든요. 그럼 필수 영양소는 어떠냐?
지금 현대인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들은 유통과 보존을 길게 하기 위해서 변질되기 쉬운 것들, 대표적으로 미량 영양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 같은 필수 영양소의 함량은 줄여놓고 에너지원인 당질과 지방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서 필요한 거는 불필요한 에너지원은 줄이고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챙겨야 되는데, 지금 초가공식품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식품을 먹어야 필수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데, 그러한 음식은 찾기 힘들고 그러한 필수 영양소를 다 제거하고 에너지원만 남겨놓은 이러한 음식물만 먹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들의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원으로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단순당으로 대표되는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의 50%가 과당인데, 이 과당은 과거 원시 인류 시대에는 겨울철 추위와 식량이 없는 그 시절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몸의 지방을 늘리도록 자연이 준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사시사철 과당을 먹게 되니 겨울철을 힘들게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고 에너지 과잉인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한 축이 지방인데, 지방이 풍미를 내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들어왔던 시절 대비 최근에는 정제 씨앗 기름, 그러니까 값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원만 내고 필수 영양소,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은 완전히 제거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쳐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당과 씨앗, 정제 씨앗 기름이 주는 건강에 유해한 그런 나쁜 작용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지방간, 당뇨, 비만이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성만 가지고 음식을 얻어서는 건강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필수 영양소는 없이 에너지만 내는 에너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현명하고 요령 있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이 건강에 유해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요령이고 전략인 겁니다.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면 전략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전략적으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대한 이 초가공식품을 만드는 식품업계에 우리가 먹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이제는 우리 밥상을 뒤집어라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밥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제 산업 역군들, 우리 열심히 밥 먹고, 또 그때는 사실은 쌀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장바구니 들고 재래시장 가가지고 시장에 갔다 오는 신체 활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새벽 배송으로 들어오니까 아예 신체 활동 없이 필요한 영양소들을 얻다 보니 에너지원은 사실 좀 불필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밥심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영양소인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내 식단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밥이나 고구마나 면이나 빵은 부식으로 밀려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 당질은 내가 신체 활동량을 얼마나 할 거냐에 따라서 양을 정해야 된다. 자, 내가 점심에 어쨌든 단백질 챙겨 먹기 위해서 생선구이든 보쌈이든 순두부든 오늘 점심은 이 단백질로 먹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같이 먹는 밥이나 면이나 빵은 오후에 내가 운동도 가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외근도 있고 활동량이 많은데 이러면 먹어야죠. 그런데 먹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당질 섭취는 내가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량으로 줄여야죠. 밥을 반 공기 이내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펴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주식으로, 그 다음에 당질과 지방은 부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내건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필수 영양소를 얻을 때까지 우리 몸은 계속 먹고,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수저를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던 자연식품이 아니고 다 가공된 식품이에요. 가공된 식품의 특징이 미량 영양소 배제하고 단백질보다는 당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 과잉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필수 영양소 희석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방법이 가급적이면 재료 본연의 음식으로 먹는 거죠. 집밥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부득이 바깥에서 먹더라도 편의점에서 대충 초가공식품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식당에 가서 그래도 집밥과 비슷한 형태의 있는 그대로의 재료가 보이는 이러한 식사를 하는 전략을 가지셔야 되고, 초가공식품의 특징이 뭐냐면 당질과 지방 함량이 높거든요. 우리 몸에 당질 저장 창고와 지방 저장 창고가 있는데, 저장 창고가 있는 이 에너지원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뇌는 창고는 채울수록 좋다라는, 왜? 과거에는 채우지 못하고 비웠던 시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심에 뭐 먹지? 배고픈데, 이거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는 건데, 우리 도넛 먹으라 할까? 갑자기 프라이드 치킨이 땡기는데, 이거는 배가 고파서 가는 게 아니라 뇌에서 원하는 거예요. 이게 초가공식품의 특징인데,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내 몸의 생리적인 욕구로 나오는 식욕인지, 아니면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어가지고 원하는 쾌락적 식욕인지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내가 이미 음식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 이 마이옵티멀 다이어트에서 소개하는 4주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4주 리셋 프로그램은 한 달 동안 내 몸을 중독 상태로 만든 초가공식품을 아예 끊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담배 끊을 때, 술 끊을 때 편하게 끊나요? 금단 증상도 겪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탕 중독, 초가공식품에 중독된 몸, 거기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달만 끊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끊을 때 이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그 힘듦을 줄여주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포만감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을 쉐이크의 형태로 보충하면서 그 힘든 기간을 버티고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박용우의 4주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지방은 아주 가성비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작은 크기로도 아주 밀도 높은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원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방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하게 됐을 때 지방이 산패가 되고 산화 스트레스 로 인한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열에 강하고 안정적인 지방이면 괜찮아요. 대표적인 게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쇠기름이라든지 라드라든지, 그러니까 버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에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강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이중결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열에 안전해요. 그리고 지금 아보카도나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냉압착으로 짜내다 보니까 그 자연 그대로의 항산화 성분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도 저항력이 강해요. 이런 기름들이 좋은 기름들인 거예요. 반면 이중결합이 많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종자유, 씨앗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요, 그 가공 과정에서 일단은 쥐어짜도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 용매를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뽑아낸 다음에 열 처리로 이제 핵산을 이제 없애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름은 이중결합이 많기 때문에 열에 취약한데, 제조 공정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영양 성분도 배제하고 그냥 무색 무취의 똑같은 기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 기름이 탈 때 이제 연기가 나는 가연점, 그러니까 기름이 탈 때 연기가 나는 온도가 이런 정제 가공 기름은 일반적인 자연 기름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열에 취약한 오메가6가 풍부한 정제 씨앗 기름을 정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열 처리를 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든 데다가 고열로 가열하게 되면 발화점, 가연점, 발연점에 오기 전에도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독성 알데하이드 물질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음식에 고스란히 흡수가 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지 칼로리 또는 에너지원의 계산뿐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도 있는 유해 성분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부득이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하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정제 기름보다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너무 높은 온도로 길게 조리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우리가 튀김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로 이런 좋은 기름을 한 번만 짧게 조리해서 버리느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튀김 자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좋은 기름으로 그렇게 조리해서 먹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혹시 이런 씨앗 기름을 2중, 3중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튀김 요리는 분명히 우리 몸에 해를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전에 저서에 나왔던 4주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시고, 선생님 다이어트면 4주만 하면 되는데 4주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빵도 먹고 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단순히 살을 빼는 그런 방법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살은 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딱 막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평생 실천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건강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대사 이상은 치료를 해야죠. 그러면 치료가 끝났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다가 감기에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다음에 다시 감기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좀 자려고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필요하면 비타민C도 좀 챙겨 먹고, 그런 노력이 관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사 이상에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면 이 건강한 몸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입니다. 그 전략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각각의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 토양에 맞는 나만의 옵티멀한 다이어트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토양 얘기도 했지만 또 강조했던 게,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는 계속 세포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의 리모델링의 재료가 뭐죠? 내가 먹은 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집도 리모델링 하듯이 내 몸을 리모델링 하는데, 내 몸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를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질 좋은 천연 재료의 그런 음식으로 얻을 건지, 설탕, 정제 씨앗 기름, 정제 가공 탄수화물이 뒤범벅이 된 초가공 식품으로 여러분들 몸을 만들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지금까지 평생 살찌지 않는 건강한 몸 만드는 식사 전략, 박용우의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의 저자 박용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